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번 주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예측들이 많았지만 목요일인 오늘까지 이와 관련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과 관련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대통령이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저마다 다 다르실 테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 모두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의 법원의 판결보다 대통령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는 일념 하나로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꼭 명예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소식을 요점만 간추려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온 재판은 모두 3개입니다.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한 재판, 마지막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한 재판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이 가운데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어깨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파기환송심의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와 관련한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혐의가 유죄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던 박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특활비의 사용처와 지급액 등을 확정하는 만큼 법적으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국고손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인데, 국고손실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국정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를 적용한 2심을 뒤집은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에 건넨 2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역시 앞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이었지만 뒤집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 모두가 국고손실이나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마저도 재판을 포기한 만큼 현재 대통령의 형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형 집행정지건 석방이건 대통령께서 빨리 나오시려면 형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모든 재판 기록들이 나중에 문재인의 퇴임 후 자신을 올가매는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비단 얼마 전에도 조국의 딸 조민과 관련한 입시 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언론과 국민들은 예전에 정유라 때는 이랬는데 조민은 좀 다르네 라며 형평성 문제가 많이 회자됐습니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의 씌워놓은 덫이 향후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을 올가매는 덫으로 작용할 거라 확신합니다. 직권남용, 특수활동비, 국고손실죄, 블랙리스트, 그리고 잘하면 국가안보법 위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각 정당의 사생결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동형만 도입이 되면 법력권이 어떤 경우에도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은 감소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선거 1위 후보는 무조건 당선시키고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조절해서 각 당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한 숫자를 정당 득표율에 맞추게 됩니다. 다소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예컨대
자, 의원 정수가 300명이고 A정당이 정당 득표에서 30%를 득표할 경우 A당의 총 의석수는 90석이 됩니다. 그런데 A당이 지역구에서 90석 이상을 얻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유권자가 던진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정당 구도와 분위기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조선일보가 오늘자 신문에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표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선거제도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측해 본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지금의 방식대로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13석에서 22석으로 9석이 늘어나는 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17석에서 18석으로 한 석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자, 반면 바른미래당은 비례대표 13석을 지키지 못하고 3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의당은 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으로 의석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28석 늘리되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절반 이상 가져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지역구 103석, 비례대표 30석 등 133석이 되는 반면에 한국당은 지역구 85석, 비례대표 24석으로 109석에 그치게 되고 바른미래당은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7석 등 20석이 되게 됩니다. 정의당은 지역구는 2석에 불과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14석 가져가 16석이 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과반, 그러니까 151석에 단 2석 모자란 149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지역구는 3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3석 늘리는 250 플러스 50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민주당의 비례대표는 19석에 그치지만 지역구가 114석으로 거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의석은 똑같이 133석이 되고요. 정의당도 지역구 2석, 비례대표 13석을 합쳐 15석이 됩니다. 반면 한국당은 109석에 그치고 바른미래당은 19석으로 지금보다 9석이나 감소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구는 250석, 비례대표는 50석으로 하되 연동률을 50%가 아닌 100%로 높이는 경우에는 정의당의 이득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민주당 의석은 128석으로 현재 129석과 비슷해지고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의석은 각각 103석, 20석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반면에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23명이나 당선시키면서 총 25석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는 현재 의석 6석의 약 4배가량이 되는 의석수입니다. 이 경우에 정의당은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을 합하면 153석으로 과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만 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이 늘어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민주국가가 독재국가로 후퇴하는 공식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서 문재인 정권을 떠올리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위기 때 카리스마적 지도자처럼 등장해 둘째, 계속 적을 만들면서 셋째, 사법부와 언론, 군부를 제 편으로 만들어서는 넷째, 영구 집권을 위해 선거제를 바꾸는 것. 청와대 노영민 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환 국민소통수석 이렇게 청와대 핵심 멤버 3명이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 정영일 MBC 보도본부장,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을 11월 중순 무렵 광화문 한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지상파 3사 보도본부장들과 함께 만남을 가진 것인데요. 만남의 목적은 청와대의 언론 소통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공식 행사가 아닌 사석에서 만났다는 점과
조국 사태 이후 노골적으로 언론 보도에 불만을 드러냈던 청와대의 핵심들이 유재수 건 등 새로운 비위들이 고개를 드는 시점에 지상파 3사 보도 책임자들을 만났다는 점 때문에 뒷말이 무성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우리 언론들이 일본 측 시각으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청와대 인사는 아니지만 최근 청와대 하명 수사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도 어디서 못된 것은 배워가지고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된다며 언론에 대한 노골적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참석자들은 대화 내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일부 참석자는 이날 자리에서 지상파 3사 중 한 곳을 가리켜 보도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타 방송사의 특정 보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실세들이 지상파 3사 보도국장들을 불러다 놓고 어느 방송사는 보도를 잘하고 있다, 어느 방송사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보도를 잘하고 못하는 기준과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고 그 결과는 시청률로 돌아오는 것인데 청와대 권력들이 그런 판단을 보도국장들과 만나서 얘기했다는 건 대놓고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또 그걸 듣고 있는 보도국장들이 조언으로 받아들였을지 아니면 일종의 보도지침으로 받아들였을지 직권남용과 강요죄도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언론과 접촉한 한 참석자는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 국정운영 방향 및 구상,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최근 언론 보도와 저널리즘 문제 등을 가볍게 주고받았다고 전했고, 통상 정부 측 인사와 보도 책임자의 만남으로 추정할 수 있는 청탁 혹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상파 3사 보도본부장 모두 불편하게 느꼈을 수 있었던 자리였지만 각자 할 말을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하면서 청와대의 소통기조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면 이런 만남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런 인터뷰를 내보낸 언론사는 친정부 성향의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만남건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익명의 참석자 인터뷰를 따서 일각에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차단하는 기사를 쓴 듯한데요. 윤도환 청와대 수석도 그냥 밥 먹는 자리였다, 보도와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지만 윤 수석의 말대로 청와대 핵심 권력 3명이 사석에서 그냥 밥 먹는 자리를 마련한 것부터 부적절한 처사인 것입니다. 자,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민경욱 대변인이 이렇게 3명이 지상파 3사 보도국장을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칩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니네 밥 한 끼 먹었네요, 잘하셨네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가뜩이나 지상파 3사, 특히 MBC와 KBS에 대한 편파 보도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만남을 두고 국민 그 누가 그냥 밥 먹는 자리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